아, 국가의 통화 정책은 역시 어떤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그 전문성 있는 그런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원칙을, 어떤 규율, 이 원칙을 중요하게 따르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따른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정교한 무슨 에, 경제학하고 별로 관계도 사실 없는 것이죠. 경제학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무슨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긴축책이라든지 이것을 현란하게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국가 통제의 어떤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서 이제 어떤 에, 통제를 현란하게 이렇게 구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아, 제일 그 기본을 어떻게 그 중요하게 규율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이 통화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본 규율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규율은 그 국가의 실물 경제인 기업체를 강하게, 에, 기업체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중소기업, 뭐 모든 게 다 기업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기업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밸류 체인이 있으면은 그 최상단에 있는 것이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이 강하게 유지되면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미워해요. 미워하고 못 살게 굴고 뭐 온갖 규제를 대기업에다가 전부 이렇게 부과를 하죠. 그러면서 중소기업에다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면서 수많은 지원책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결코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다 대고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규제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두산중공업 같으면은 뭐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서 잘 나가던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을 갑자기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핵심 기술 영역을 포기하고 뭐 풍력이냐 하는 중소기업이나 할 만한 그런 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 특히 대기업을 옥죄면서 뭐 통화정책 이런 것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를 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다, 이것은 좀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뭐 달러라든지 뭐 일본 엔화 이런 것도 이제 기축통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가 상당히 그 강대국이다 보니까 엔화 하면은 어느 나라나 다 그 통화를 받아주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어,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준다, 이건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이거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그러한 그 실력 있는 국가가 하는 거하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거를 뭐 경제학을 배웠다고 해서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비슷하게 간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 규율이라 하는 것은 국제 어떤 표준 IMF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통화의 어떤 팽창이라든지 무슨 그 국가 부채의 GDP 대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이런 그 제시되는 국제 표준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본의제라고 하는 이 어떤 표준 스탠다드가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는 특히 이와 같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단기적인, 물론 정부, 특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 과제도 중요하겠죠. 국민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걸 유지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니즈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100% 너무 치우치면은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여력이 손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균형 있게 반의 여력은 장기적인 이런 원칙에다가 딱 이렇게 초점을 두고 여력의 한 반 정도는 단기 과제에다가 이렇게 둔다라든지 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통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방만하게 해가지고 어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든지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합니다. 일단, 젊어서 이제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노후, 요즘은 이제 또 연령이 에, 상당히 90세까지 이렇게 평균 연령 90세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퇴직을 하고 나서 25년,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 한 40년 근무하는 동안에, 30년, 뭐 40년 근무하는 동안에 노후에 대한 대비를 누구나 조금씩 하겠죠. 그래서 해놨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노후 대비가 원래 예측했던 그 대비가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비참한 그 노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어떤 개별 기업이나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하고 단기적인 부채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빚게 돼서 이것이 중산층을 일거에 파탄을 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중산층이 두툼하게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산층이 어느 날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유층과 아주 그 열악한 그러한 그 두 계층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니까 사회가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되죠. 중산층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정부 통제는 점점 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정부 통제를 사회 곳곳에 강화를 했다. 그런 게 바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에 아주 유리한 그러한 토양을,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토의를 하는 이 통화제도, 이것을 규율 있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떤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 이제 정부 부처나 연구소라든지 경제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 전문가,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그 팽창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이 국가 경제를 갖다가 불확실성이 크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참혹한 그런 그 결과를 빚게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 전문가들이 자꾸 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공헌, 자신의 그 전문성을 국가 경제가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데 또 말씀드렸던 기업체가 잘 되게 하는데 이렇게 좀 공헌을 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자유체제, 개인의 자유가 일거에 손상이 되는 그런 체제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공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